어, 자, 음, 음, 아주 깔끔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박수. 네. 어, 자,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하시고 싶다든가, 혹은 뭐 질문이 있다든가, 혹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쓰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 그, BK의 눈가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종이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성, 연령, 혹은 학력이나 학벌, 그리고 사회적 지위, 혹은 여러 연고, 등에 대한 거기에서 비롯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한 그런 판단이 정의의 필수적이다. 정의의 실현의 필수적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 발표자가 말씀하셨는데 조국 교수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온 가족이 지금. 그런데 그 DK 눈물이라고 최근에 쓴 조국 교수 최근에 펴낸 책 보면 정의의 여신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조국 교수 재판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그때 한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메신저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조국이 주장하는 어떤 사법 개혁이라든가 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이른바 정치검찰 패거리에 마음에 안 든 거죠.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조국 교수가 이렇게 사실은 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메신저를 공격한 거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셈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력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법개혁이 왜 잘못된 것인가, 에 대해서 혹은 제대로 된 논쟁이나 혹은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메신저를 아주 잔인하게 공격해버린 거죠. 이승만의 조봉암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고, 이제, 그리고 또 메시지 자체를 물론 이제 조작하기도 하고요. 언론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유명한 뭡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에 검댕이 묻었다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래서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지 마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선승들의 그 선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얼마나 어리석음에 빠져,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여신 디케의 눈가림도 바로, 이런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해야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권리평화 의무, 이 세 가지 관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흔히 권리하면 의무하고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는 이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내 권리 포기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에링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리는 네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내가 만약 인간이라면 그리고 어
인간으로서 너에 주어진 네가 가진 권리는 그 권리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동시에 지워주는 거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점. 그리고 동시에 저는 내 권리가 소중한지 알면 타인의 권리를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권리의 소중함을 인정할 의무를 동시에 갖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고 또 공동체적인 것이다. 저는 그런 점들을 예링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 참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무엇이 더 근원적인가 그 얘기는 이제 이 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권리가 더 근원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리가 주어졌을 때, 권리를 가졌을 때만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무도 생길 수가 없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독도 문제도, 지금 이 조국 교수의 이 강의가 2010년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3년 전에 있었던 강의인데 2010년 7월 달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치 예견한 듯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주권과 독도, 주권의 문제도 이제 국가 주권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데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법인격으로 이렇게 간주를 한다면, 어쨌든, 인간에게서 권리 침해는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인권이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인간성의 근본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인간으로서 품격을 부인당하는 것이 되고, 그 권리 침해를 내가 용납하는 순간 내 스스로 내가 인간임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국가 주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뭐 영국과 그 오스트리아의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처럼 권리의식이 투철한 국민이 나라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는 뭐 그런 예도 좀 좋았고요. 그래서 이 권리가 단지 우리는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국가로 본다면 이제 국가 주권, 특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토 주권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이런 영토 주권 자체를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샤일록 판결도 예링이 참 이게 지금 이게 19세기의 그 유럽 사람인데 백인인 것 같고 사실 이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쓴 명작이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샤일록이 이제 고리대금을 하는 아주 업신여김을 받는 유대인이고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상 피해자인데 자기의 돈을 빼앗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판관이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이 권리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강제 개종까지 시키고 재산을 박탈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정치검찰의 수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네, 사실관계 왜곡해가지고, 네, 아주 그 법기술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기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의무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일종의 좀 보조발제한다고 생각하고 한 10분 정도 발언했습니다만은, 아, 다른 분, 이 이제, 샤일록은 그 예, 섹스피어 주변에
예, 섹스피어도 사업가잖아요. 극장주이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그런 유태인 거리 예, 대금업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 그런 편견이 널리 퍼져 있었을 예. 것이고, 별로 달갑지 않고 좋지 예, 않는 편견을 갖고 있었을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섹스피어가 저것을, 딱 극화하기 좋다고 얘기를 할게요. 네. 7장을 읽으면서 네네. 이 저자가 최고 법학자인데, 그러니까 법의 생명은 투쟁이며 음, 권리 포기는 도덕적인 자살이라고 했다는 게 좀 음, 충격적이고 신선했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투쟁의 역사였잖아요. 뭐 민주화, 그다음에 네네. 또 세계로 넘어가면 노예 해방, 또 여성 참정권,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음, 그런 거를 보면, 과연 그런 희생이 없이는 그럼 우리가 얻을 수는 없는 걸까라는 그런 어떤 슬픈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뭐, 인권이 뭐 보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윤 정권에서, 어떤 뭐 개인이라든가 사법 살인? 그게 지금 남발을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소송을 하고 기소를 하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 모두를 다 조만간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 같아요. 국민 모두에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투쟁이라는 게 물론 뭐 집회를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법적인 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고소를 한다거나 또 상대방을. 근데 그러려면 그런 시간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금전적인 면이 상당히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결국 또 다른 하나의 이제 형태, 현대에서는 투쟁이라는 게 시간과 금, 그러니까 돈이죠, 돈. 돈이 든다는 게 이것도 역시 정말 쉽지 않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피지배자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이번 그 민주당이 그 검찰 탄핵을 했잖아요. 검사.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시작들이 역시 국민들의 어떤 염원, 예, 어떤 그런 걸 받아들여서 어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역시 우리 국민들이 뭔가 계속해서 투쟁을 어떤 형태로든 집회든 뭐든 투쟁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정치권도 움직이고 나라 사법부도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해봅니다만 여전히 좀 암울한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네. 지금 검사 탄핵이 아마 건국 이후, 해방 이후 최초의 검사 탄핵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많은 그 범죄를 저질렀고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정말 이 검사 탄핵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1919년 이게 저 임시정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에 최초의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것도 검사들이 뭐예요 도대체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 공무원 신분으로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 그야말로 그 범죄 소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범죄를 국회의원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야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지 참 정말 근데 저 미국은 판사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한다고 하는데요. 예, 판사도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판, 미국에서는 예. 판세를 탄핵하기 판사가 아니라 검세를 탄핵하고 예. 예. 자, 음.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그 은우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관지어서 권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저의 감상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 그 책에서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장이 저의 가슴에 가장 남았던 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할 때 제가 은 대표님께 만약에 제가 발표를 준비한다면 이 장을 하겠다고 사실 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아니, 이제 근데 그거를 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준비할 시간, 여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음,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뒀거든요. 음, 다행히 아미리 선생님이 너무 잘 정리를 저보다 훨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봤고요. 근데 이제 그 권리 부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는 이때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할 때 그 권리는 우리 인간의 기본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냥 내 권리다. 그러면 음, 내가 이것을 가질 권리, 뭐 이런 그냥 사소한 것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음,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리는 나 이 권리 포기할래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음,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가 있고,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만큼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 건데, 음, 이제 처음에 신체의 자유가 있어요. 이제 국민에겐 여러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의 자유인데, 내가 내 신체를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그런 의미에서, 음, 이런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기본권의 권리를 음, 근데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권리는 인격과 인격적인 법감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내면에서 인격적으로 모독당했다. 내 명예가 실추됐다. 법 감정상. 그리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내 개인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이런 것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까 예로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음, 볼품없는 아까 작은 땅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큰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어디선가 봤던데, 추미애 님께서, 전 대표님께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기억이 남거든요. 독도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영토, 내가 빼앗긴 것은 언제라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주워버린 것은 되찾을 수 있는 근거 자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정치가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 구절 읽자마자 그 부분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아,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걸 하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권리의 침해를 느꼈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같이 이루고 있는 내 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 이 말에 되게 감동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사소한 애까지는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되돌아서 최근에 읽게 되니까 그게 이제 또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래서 잘 몰랐지만 이 7장의 구절이 저한테는 제일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리를 우리가 소유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내 소유물을, 예를 들면 내가 이 볼펜이 내 건데, 내가 이거 갖고 싶지 않으면 남에게 줘버리거나 혹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려도 된다. 내가 내 권리를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소유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내 권리, 그러니까 나의 권리하고 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정은주 선생님 그 예를 드신 것처럼 내가 나를 노예로 팔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불법인 것처럼 나의 자유를, 나의 권리를 내 스스로 포기하고 그것을 나의 기본권을 남에게 양도해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동시에 권리를 지켜야 할 권리 옹호를 위해서 혹은 권리 실현을 위해서 어, 싸워야 할, 투쟁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 그러면서 내 권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한다면 타인의 권리도 그 타인도 또 다른 나니까 인정을 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생긴다고 하는 것. 이제 그리고 국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뭐 영토 주권, 국민 뭐 그렇게 세 가지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국민이 국가에서 주권자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집단적인 존재라면 국민의 주권 실현은 권리이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상적인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 독도 줘버리지 뭐. 예? 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국민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권리가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혹은 윤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게 사실 이제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봤는데 그 에링의 사실은 저 원전은 못 읽어봤어요. 에링은 뭐 저는 이제 뭐 법학자는 아니라서 그런데 굉장히 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예. 저 장용찬 선생님께서 여기 지금 얼굴은 안 보이시는데 이 책의 1장부터 5장은 이제 당시학 레짐을 깨뜨리고 어떻게 새로운 체제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편집이 됐다면 6장부터는 새롭게 만들어진 체제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 제가 조국 교수한테 2, 3주 전에 전달했더니 바로 그런 의도로 편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저자가. 예, 예,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방금 막 얘기 많이 나누신 것처럼, 그, 권리랑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이 좀 경우에 맞다고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내 권리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모르겠어요. 뭐 많이 묻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책 내용을 읽다가 식상하거나 아니면 헷갈리거나 그러면은 1장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루소 얘기로. 결국에는 그 루소가 얘기했던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계속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동등한 그 사람으로서 계약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그 동등함을 잃어버리고 누가 위로 올라가 누가 아래로 내려가는 시구에 뭔가가 이루어진다면은 네. 뭐 동등하지 않은 행위를 스스로 한다면 이 계획 자체가 뭔가 어그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그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간다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저는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아까의 그 베니스 상인 나왔던,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져서, 이제 베니스 상인 얘기했을 때, 그, 샤일록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거는 너무, 그냥 예전에 책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사악한 수전노를 뭔가 통쾌하게 이긴 이야기로 받아들였었는데, 어쨌든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뭐 한 거다, 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유대인의 이미지가 안 좋았었고, 그리고 약간의 법의 한도를 넘어서는 거,
를 뭔가 하더라도 사람들이 허용을 해버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권력도 그렇고 그 법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동등하게 계약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부여된 권한 이외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건데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유로 더 세게 필요 이상으로 같이 하는 거를 뭐 허용해버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때 막 감정적으로 해서 아니 왜 판사가 저렇게 판결을 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아마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요. 물론 그 사람들 정서나 감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 이상으로 침해를 받고 그 누군가는 필요 이상으로 그 징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버리고 왜냐면 모두 다 그 부여된 권한 안에서만 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요.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 이상으로 뭔가 행사하는데 그거를 막지 못하는 게 늘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 상권 분립도 다 그런 거 하에 이루어진 거고,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보다가 얘기가 식상하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이 얘기가 왜 있지 하면 일장으로 무조건 돌아가서 다시 루소를 보면은 그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 그렇게 예, 풀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일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 지적 저는 전폭적으로 공감하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누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무도 말 안 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어, 저도 저쪽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가 몇 번, 한두 차례 공부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저자가 틀림없이 루소를 제1장으로 배치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루소보다도 몽테스키에가 조금 더 빨랐지 않나요? 누가 빨랐죠? 로크가 더 빨랐나? 로크가 제일 빠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루소는 앙시앙 레짐, 다시 말하면 프랑스에서 구체제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체제를 어떤 원리로, 어떤 정신으로 그것을 구성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한 것이 사회계약론자들의 고민이었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근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민들 사이의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민들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 공동체가 탄생한다. 그것이 새로운 체제의 기원이다. 앙시앙 레짐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 저희는 지금 촛불 체제 만들자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들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민들 상호 간의 권리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한 이것이 바로 국가의 근원이다라고 그러니까 국가의 탄생은 국가와 인민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 군주와 인민들 사이의 계약도 아니에요. 동등한 권리를 가진 그러니까 불평등한 군주와 귀족과 인민들 사이의 계약도 아니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민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인민이야말로 국가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민이야말로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가 만약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인민은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와 저는 동시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링이 말한 것처럼 권리는 동시에 의무니까 아까 기본권의 실현으로서의 권리는 동시에 의무니까 인민들 사이의 동등한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그 국가가 인민을 차별하고 인민을 억압하고
인민의 인간다운 삶을 만약 침해하고 있다면 인민은 주권자로서 그런 국가를 바꿔야 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찬 선생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샤일록 얘기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검사 접대비가 생각이 나면 검사 접대비 95만 원으로 맞춰가지고 95만 원입니까? 100만 원 이하로 맞춰가지고 자기들 예? 이재명 같은 거 어땠습니까? 뭐 햄버거 7만 원치 사 먹은 거 가지고 한 100 몇 차례 압수수색 했지 않나요? 예? 정말. 근데 검사 특갈비 몇백억 원을 영수증도 없이 쓰고 그랬는데 예? 그 처벌하고 있나요? 예? 참 이건 나라가 아니라니 소리놈 소굴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민이 이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는 것은 내가 인민이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여기 뭐, 여러 선생님들 들어와 계신데, 아무, 말씀이나 좋습니다. 우리 지금 얘기되는 걸 들으시는 소감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어쨌든 이 책이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학창 시절에 다 듣고 했었던 건데 그게 생활에 이렇게 삶과 연결해서 고민했던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책, 뭐 고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게 삶과 떨어진 채로 다루다가 이번에 하면서 좀 지금 뭐 시절도 그렇고 많이 좀 연결해서 생각해봤는데 제일 많이 든 생각은 한 7장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쨌든 그 동등하게 계약된 시민으로서 사는 건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이미 무너져 버린 왕조의 백성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가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꽤 많은 시간은 백성처럼 지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자각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 얘기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백성 비슷한 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주장을 해야겠어? 그냥 나 하나만 가만히 있으면은 넘어가고 그 정도 참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시민으로서 사는 건가, 백성으로서 사는 건가,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 일반인으로서 이런 법의 원칙을 다 이해하고 이걸 우리 스스로가 이 법에 있는 정신처럼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미국의 여성 대법관이 그 한 이야기를 제가 그때 쭉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상당히 존경받는 여성 대법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하는데 그런 그 대법관이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금방 떠오르네요. 네.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예? 이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평등한 것을 고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람 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해서 올바른 판례를 남기는 것이 예? 일일이 새로운 법을 그때그때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일 뿐 아니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 말이 그때도 굉장히 인상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사실 법의 집행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그 엄청나게 많은 이 얽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법관들의 이 그 뭐냐 이 의무가 굉장히 그 참 그 뭐냐 막중한 거든요. 근데 단지 추상적으로만 막중한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정말 그 뭐라고 하나 이 판결에 있어서 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어떻게 보면 먼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냐 앞서가는 그러한 판례를 남김으로써 어? 우리 저기 뭐냐 사회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런 그것과 관련된 문제로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떠한 그 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법원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너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미국이라고 그럼 완전한 건 아니겠죠. 예?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나 좀 어떤 그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좀 그런 그 회의가 많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영화 This is the Law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거기서 형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흉악범들이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사가 직접 자기가 권총 들고 찾아다니면서 아주 죽어야 될 놈들 직접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This is law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조국 음, 저자가 여기서 지금 다루고 에링이 음, 말하는 것은 law보다는 right거든요. 근데 음, law도 법이고 사실은 right도 법인데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와 라이트의 차이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는 일종의 실정법이고 라이트는 정의로서 혹은 권리로서 권리의 음, 기준으로서 어떤 법을 말하는 건데 음, 그러니까 실제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노의 세계에 사는 형사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의 집행자를 자기가 직접 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 폭력이죠. 그것도. 예, 예. 정당한 재판을 받고 뭐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형사가 그렇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해버리면 그 정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현실의 어떤 그 문제를 지금 얘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검찰들이 그래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흉악범들,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못된 사람들을 처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공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 놈들이 법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 맘에 안 드는, 이른바 자기들이 가장 카르텔의 근원이고, 자기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아주 무찔러버리고 아주, 예? 아작내버리고, 인생 자체를 아주, 어? 완전히 짓이겨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국가 권력을 지금 통째로 틀어지는 그런 지금 아주 처참한 세상이 그것도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정을 거쳤어.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자, 좋아요. 자, 오늘 어때요? 좋았습니까? 예, 예. 저는 참, 오늘 우리가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라고 해요. 법은 최대한의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산 사람이 도덕적 인간이고 윤리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니까. 그런데 그 법을 완전히 악용을 해서 타인의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국민 전체를 그야말로 협박하고 정치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이 사회 권력자들, 뭐 가진 자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을 주권을 위협하고 침해했던 그리고 우리의 지금 환경 주권을 침해하고 침략하고 있는 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아주 매국 세력이 한국의 권력을 지금 한국의 권력에 올라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국민이 조국 교수 말한 것처럼 저자가 말한 것처럼 에, 한중일 중에서 우리 국민이 자기 권리의식이 가장 투철한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기고 새로운 체제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이제 잘못한 법관들, 캄비세스 왕의 재판처럼 뭐 살가죽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벗겨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판단해야 될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체제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8장 이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또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